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2박 3일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9월 18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받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통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미 간의 선제 조치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끌어낼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평화의 미래를 열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과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음입니다.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죠.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봄을 열었다면 이번 평양의 정상회담은 과연 그 봄의 시작이 가을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마냥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비핵화와 평화정착 논의는 기대만큼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열리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오늘 네 분의 패널이 있는데요. 패널들에게 질문도 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018 평남남북 정상회담 9호는 평화 새로운 미래입니다. 남북이 그리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 정상회담이 된다면 평화 미래 밝은 여정이 엿보입니다. 예, 지난 봄이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는데 새로운 미래를 얘기하시군요. 네, 홍현juk 세종연구소 외교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날씨가 가을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평양에서 또 한 번 한반도 평화를 진흥시키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정상회담이 또다시 열립니다. 우리 국민의 성원을 모아서 내실 있는 성과가 있기를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이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8년은 분단과 적대의 70년입니다. 이제 이 70년이 지나는 2018년에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기대합니다. 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참 푸르고 높았습니다. 이러한 좋은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남북회담, 남북 정상회담 결과 기대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오는 이제 가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예정이 돼 있기도 하지만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렇게 기대만큼은 좀 속도가 나지 않은 느낌도 있었단 말이죠. 교착 상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양무진 교수는 그동안에 교착 상태라는 용어보다는 소강 상태라는 용어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열리게 되는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18일, 20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한 의미를 좀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번 그 2018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원래 이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째 만남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그만큼 양 정상 간의 신뢰를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의 정례화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9.5 우리 특사단의 방북 바로 직전에 예.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수석 협상가 이런 표현을 했죠. 네. 이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표시다. 이를 보여주고 지금 현재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 좀 더 복원해달라는 중재의 이런 요청 의미도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북미 관계 이 복원을 위한 중재 이런 의미도 이런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있어서 나름대로 복원될 수 있는 이런 계기적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훨씬 더 많이 양보했다. 근데 미국은 뭐 대규모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는 뭘 해줬냐?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데도 이제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는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교착 상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러한 고충을 내심 이제 좀 들어주면서 네. 그러나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국력차 그 뭐 수백 배나 더 강한 나라하고 지금 상대하는 것이고 이 북한의 핵 문제가 비록 북한의 뭐 자유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국을 상대로 하니까 그래서 개발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주변국들이나 다 그걸 안 좋아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계속 나오는 걸 봐라. 그러면 결국 북한의 책임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번만 더 양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그렇게만 되면 우리도 대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미국을 설득도 해서 네. 미국도 북한이 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쏠 테니까 조금만 더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간곡하게 잘 설득하셨으면 하는 그렇게 설득만 된다면 한반도의 미래와 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정말 평화롭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문재인 예. 대통령의 설득력을 기대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설득을 강조해 주셨군요. 아까 양무진 교수는 일단 지난 봄에 약속했다시피 정상회담의 정례화의 두 번째라는 점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백희찬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번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5개월 만에 세 번째 열리는 정상회담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5년에 한 번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5개월 안에 세 번을 정상회담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형성에 예. 남북의 양 정상들이 대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실천력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1차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네, 그 2017년 기간 동안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고 예.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비핵화를 추동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전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좀 더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이제 나중에 보도가 됐던 그 만남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시고 이번 세 번째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섞인 지금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신범철 박사.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사실 전례 없는 협력이 이루어졌고 1년 안에 5개월 안에 세 차례 만난다는 것은 사실 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형식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도 진전을 나아가는 정상회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는 확인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로드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할 말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다시 미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뭐 단계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심원철 박사 이번에 보면은 특히 판문점에 선언해 있던 것은 크게 보면은 3개 또 넓혀서 자랑하겠습니다만은 모두 포괄해서 이번에 의제로 삼았다기보다는 대개 군사적인 긴장 관계라든가 뭐 비핵화에 초점을 맞췄단 말이죠. 최근에 우리 내부에 진행되는 것은 경협 관련 등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이라는 적대관계 해소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좀 배경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사실 제가 평가하기로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다양한 종류의 신뢰 구축이 이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견이 있는 거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가 선행되어야지 경제 협력을 나가야 되고 그래야지 비핵화를 다시 추동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름 미국과 의견을 조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루지 않기로요. 예, 아예는 아니겠지만 그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기로 했겠죠. 네. 정의용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발표한 거에 정상회담 날짜 위에는 3가지를 발표했는데요. 그게 네. 군사적 신뢰 구축, 비핵화, 그리고 연락사무소인데 연락사무소는 내일 이렇게 개소가 되니까 결국에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부분, 그리고 비핵화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특별하게 양무진 교수가 교착 상태보다는 소강 상태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단어의 차이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미 관계에 있어가지고 예. 전혀 대화, 다시 말해서 서로 만난 대면 대화죠. 네. 이것은 지금 이제 좀 잘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이제 메시지라든지 예. 메일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주고받아 왔단 말이에요. 진행은 그대로 돼왔다. 그렇죠. 또 뭡니까? 친서, 최고의 친서도 주고받았다는 그런 상태에 봤을 때 이것은 교착, 정체 이런 표현보다도 오히려 소강 상태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강조를 예, 했습니다. 홍 박사도 뭐 그런 견해 동의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뭐 교착이든 정체든 예견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그 차이는 지금 뭐 네. 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도 이를 때까지처럼 활발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소강 상태라는 용어를 쓴다 지금 그런 소강 얘기입니다. 상태는 이미 예견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왜냐하면 6월 12일 날 4개항의 북미 합의문이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원칙으로는 4개 조항 해서 4번 조항은 유해 송환이니까 그건 구체적인 것 제외하고 1, 2, 3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칙은 맞는 원칙인데 과연 지금까지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봐온 바에 따르면 과연 이런 정도로 북한이 행동으로 나갈까? 그거에 비해서는 북한이 꽤 많이 했어요. 거꾸로. 제 기대보다는 많이 했는데 미국이 한 게 없어요. 미국이 한 게 없으면서 비핵화 하라고만 말로만 계속 압박을 하니까 그거는 제가 예견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상당한 정치적인 흥행에서는 성공했는데 내 실면에 있어서는 이게 11월 6일 날 중간선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다 진전된 성과는 다음 정상회담의 또 다른 흥행과 함께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번에 10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면 오히려 거기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6월 10일 합의문 자체에는 구체적인 북한의 행동은 유해 송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쪽에 지금 앞쪽의 얘기는 뭐 군사훈련 중단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달리 또 북한 측도 역시 또 한 것도 별로 없다라고 이해하시네요. 북한은 5개나 했죠. 그럼 작년 12월부터 핵 미사일 실험 안 유해 했고. 송환밖에 없다고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잘못 들었나? 합의문에는 그런데 구두로 약속한 엔진 시험장 해체도 했고 핵 실험장도 이미 폐기했고 그러니까 북한은 꽤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우리 특사들에게 굉장히 좀 자상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선제적으로 양보할 건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는 이미 많이 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평가해달라.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과 같이 하지 절대로 내 단독으로 먼저 가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홍현익 박사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풍계리든 동창이든 할 만큼 했다.
것에 대해 인정 안 해준 것에 대한 같은 상당히 동의하는 입장이시네요. 저는 북한이 미국보다는 더 많이 했다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대목에서는 조금 이야기를 할 게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예. 형식 논리로 보면은 북한이 작년 11월 27일에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핵무기를 수소폭탄까지 완성을 했고 ICBM을 미국의 워싱턴까지 보낼 수 있는 그 능력, 엔진 이런 걸 다 완성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형식 논리로 보면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특별하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라든가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엔진 네. 시험장의 폐쇄 같은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핵실험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을 예를 들어서 내놔라 이렇게 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우리 한미 양국의 결단에 의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 네. 이것은 사실은 내사롭지 않은 저는 결단이라고 아하, 봅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지난 역사를 네. 보면은요. 지난 1991년인가요? 그때 남북 간의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고 나서 기본 합의서. 그렇죠. 그때 네.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 보면은 사실은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것이 매우 중단이라는 것이 매우 강한 우리 쪽에서 제시한 어떤 것으로 보면은 네. 저는 이제야말로 이제는 같은 출발선상에서 다시 새로운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그런 네. 순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또 우리 정부도 연내 실현하기로 한 종전선언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비핵화를 이행해야만 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황현익 박사는 지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가지, 5가지쯤 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못지않게 군사훈련 중단도 큰 요소다. 그렇죠.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새로운 한 단계 나가야만이 문제가 풀릴 거다 지금 상황을 그래 보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이 풍계리 핵실험 해체 또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해체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홍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북한 핵을 하면은 현재 핵, 미래 핵, 과거 핵이 있습니다. 미래 핵의 핵심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좀 평가절하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나타나는 거 충분히 아쉬움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백이상 고문께서 말씀했는데 한미 군사훈련 예. 이 또한 상당히 이 결단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양측 다 지금 올해 들어와 상당히 서로 간에 한반도 평화 비핵화 차원에서 많이 진전을 시켰다라고 보고 그렇죠. 특히 한미 군사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절을 누가 했느냐? 대다수 학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 객가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워게임이니 뭐 돈 들어가는 비용 문제を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도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는 북미 간에 서로 뭡니까? 종전선언과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단계가 뭐냐면 지금 이제 북한이 풍계리 동창리에 있어서는 미래이지만도 현재이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재이라는 우리 쉽게 상징적인 것이 영변 핵단지 또 그리고 뭡니까? 산암동 미사일 생산 공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결 또는 폐쇄. 폐쇄라는 건 뭡니까? 접근 금지겠죠. 이거와 적어도 종전선언을 어느 정도 교환하면은 네.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미국이 한 발짝 나가가지고 핵신고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북한에서 등가 교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것이 예, 현 상황에 대한 또 평가는 조금 더 들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한 말씀. 예, 그 다음에 그럼 신 박사 하시고. 네, 네.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돈 드는 워게임 뭐 그러면서 평가절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대규모 훈련이 되고 핵무기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이전에도 한미연합훈련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거는 저는 적절하는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핵과 뭐 이렇게 항공모함 이런 것만 안 오고 정례적인 훈련을 하는 규모 축소 정도로 계속 해오는 게 뭐 전략투사 배치 뭐 이런 정도 그런 거 적당했다고 축소하는 거. 보고요. 오히려 자 보세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국제사회가 한 조치가 뭡니까?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에 있어서 비핵화 쪽으로 조금 나가고 있으니까 제재를 조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재는 하나도 안 풀어주고 한미연합훈련은 뜬금없이 갑자기 중단해버리니까 북한이 봤을 때도 이건 이상하죠. 자기네가 핵을 개발해서 점점 제재가 강화됐는데 그러면 아주 최후에 했던 제재를 하나쯤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면 또 해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한미연합훈련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이 돈 들어가는 거 뭐하러 하냐 이런 식으로 중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미국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그 속내를 보면 미국과 북한의 경제 관계는 굉장히 그런 게 그게 만약에 그 군사훈련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은 네. 다른 조치로서는 지금 뭐 체제 보장이라든가 뭐 종전선언 정도로 바로 나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재를 조금 완화해줘야죠. 제재. 미국의 네. 제재, 미국이 자국이 하는 제재라도 좀 약 완화시켜서 조금 더 하면 더 완화시켜주겠다. 이런 네. 식으로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한미연합훈련은 돈 드는 거 그거 뭐하러 하냐. 안 한다. 이거 한미 동맹에도 반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접근 방법이 홍영익 박사 보기에 좀 적절한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보네요. 여러 가지 지금 현 상황, 행동대응의 차원에서 지금 4.27 판문점 선언 또 이후에 6.12 이제 북미 서로 회담 이후에 나왔던 행동 차원에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어느 쪽에 더 조금 더 우리가 촉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북한 이거 저희 생각대로 뭐 비핵화 협상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해왔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협상에 임하기 전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북한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다른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녹아 들어가서 해제를 해주면서 비핵화도 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행동이 더 비중이 있느냐? 다 자기께 아까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에서로 합의문에는 군사훈련 자체는 용어로서는 안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예, 항목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나 군사적 신뢰 구축이나 연합군사훈련 중단 필요성 등을 설명했을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 구축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하고 사실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발표했는데 아무튼 그 비중은 보는 시각에서 다 다르다. 저는 연합군사훈련 중을 더 중요시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냐?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조치들이 뭡니까? 합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했어요. 북한의 뭐 비핵화 조치라는 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지 미국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폐쇄했고 그 과정에서 국제 검증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상 조치 미국하고 합의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연합군사훈련이라고 이렇게 등가성을 부여했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이것도 미국과 합의돼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했고 검증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나왔을 때는 자발적으로 선행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차원의 평가가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되려면요. 사실 서로 앉아서 전반적인 로드맵과 등가성을 교환해서 합의를 하고 그 진행 과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도 항상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반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앞으로 문제되지 않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 정부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범철 박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그동안에는 이제 북한에서 풍계리든 동창리든 했을 경우에 자발적으로 선행 조치를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서로 간에 뭔가 상호 합의라든가 약속 속에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이후에 별로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글쎄요, 이 선제적 협동 물론 이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합의 이행하고 그 위에 하나하나 검증하고 좋겠지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안 하는 방식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이 선제적인 이런 비핵화 관련 선제 조치했는데 미국은 선제 조치 행위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사훈련 뭐 조치했다고 그건 선제적 그것도 뭐냐면 결국 뭡니까? 합의를 했잖아요. 남북 간에 합의했냐 아니 그걸 한미 간에 그건 차후에 하더라도 그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도 지금 뭡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4.27 이후에
5월달 그때부터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비무장지대에 확성기를 한다 다 했잖아요. 또 그럼 뭡니까? 여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리고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뭡니까? 합의에 꼭 했다고 해도 문서에 달아놨다 해가지고 합의고 문서에 안 달아고 구도되는 건 합의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충분히 나는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행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오문 얘기 듣고 신 교수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지난 20년 동안의 이 핵 협상에 대한 일종의 반성 위에서 이번에 일련의 조치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성할 게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이전에는 이른바 바텀업이라고 해서 아래로부터 합의를 하고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조그만한 것들을 그냥 맞바꾸기식으로 이렇게 비례적으로 하는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신뢰 형성이라는 트러스트 빌딩이라는 것들이 느려지고 또 돌파를 하기 힘들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자기 나름대로는 먼저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미 양국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라는 또 북한이 아주 원하는 그런 조치를 합의 없이 실행함으로써 일종의 신뢰 형성 과정을 저는 일정 정도 거친 것으로 이 지난 한 6개월 또 지난 또 4개월 정도의 과정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선제 조치로 보고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것을 토대로 아까 우리 정확하게 우리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저는 로드맵을 만들고 합의를 하나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신 박사 추가 얘기 짧게 듣고 우리 황 박사님 얘기 듣겠습니다. 저도 백오무님 말씀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든 협상이라는 거는 새로 만날 때마다 미래를 얘기하지 과거의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다간 소중한 시간만 낭비한다.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조치들에 서로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각각 의미 있는 선행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현 단계에서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합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지난 6개월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만나서 합의할 때는 좋지만 그다음에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정도 뭐 봉착이 되고 그럼 다시 또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전반적인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의 진전 또 아니면 또 기초적으로 상호 신뢰 차원에서 했어야 될 것 아니면 이후에 반성적인 과제로 있는 건 뭔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전이 안 된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이 협상이나 이런 거를 너무 흥행 위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분차분 행정부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트럼프가 언행이 그런 겁니까? 뭐 보좌관, 뭐 볼튼 보좌관이라든지 뭐 저 부통령까지 합쳐서 예. 모든 걸 우리가 다시 회고해 보면요. 6월 12일 전에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에 이뤄지는 일들이 뭔가 6월 12일 날 정상회담이 이제 결정이 돼 있었는데 그때 볼튼 보좌관이나 부통령이나 한 얘기들이 이게 뭐 북한의 핵무기 한 70%는 미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뭐 장소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CBID는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핵은 물론이고 미사일도 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일본이 걱정하고 있는 또 한국이 걱정하고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해제해야 되고 인권 문제도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전 세계가 기대를 했어요. 요번에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정말 구체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결국 나온 거는 원칙에 대해서 뭐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평화체제 구축 3번에 가서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3번에 가서야. 그러면 그런 한마디 추상적인 문구로 북한이 하겠습니까? 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쇼 프로그램 하듯이 정상회담 자체도 흥행으로 그냥 막 떠벌리다가 결국은 합의문은 추상적으로 해놓고 굉장히 좋은 합의다. 그 이후에 어떻게 제가 거기서 진전이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해야 되는데 예. 따라서 이번에는 판문점 선언은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괜찮게 됐는데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정상회담에다가 구체적으로 합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그랬어. 합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구체적인 문구로 하나하나 약속을 해도 9.10 공동성명이나 2.13 합의 같은 거 보면 구체적으로 했는데도 빠져나가는데 네.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무조건 불신하는 건 안 좋지만
신뢰를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된다. 예.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네, 북미 백창호 정상회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과 각종 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그 비핵화 협상의 과정을 살펴보면은요, 지난 육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육자회담이 2003년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5년 9.19가 돼야만 합의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그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약 2년의 시간이 합의문 만드는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전에 사자회담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시작돼 가지고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그것도 한 2년에 걸쳐서 사자회담이 논의만 되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 만들어내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비하면은 한 최소한 1년, 2년 이상 걸렸던 합의문 만드는 데만 그렇게 걸렸던 데 비하면은 이번에 이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1년의 합의라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예. 4개월 만에 다 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우리가 양 정상이 하고 있는 또 세 분의 정상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잘 지켜보면은 저는 좀 더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애초에 과거의 정상회담도 2002년, 2007년 5년 걸렸는데 이번에는 5개월 만에 세 번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든 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꺼냈었는데 최근 1년에 진행되는 상황도 그렇게 보고 예. 있군요. 예. 하나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간단히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첫 번째 뭐냐면 지금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성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더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문구로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은 근데 누굽니까? 트럼프는 신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트럼프만 제외한 다른 사람들 대부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교수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크게 의문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예. 우리 신 박사님한테 제가 뭐냐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합의서 문구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만도 이것이 지금 이제 육성으로 왜 말을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육성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구에 수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4.27 판문선언에 수표를 했죠. 서명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지금 이제 6.12 북미 공동성명 이 속에도 뭡니까? 4.27 판문선언 재확인한다고 수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 합의에 관련해가지고 구두 합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일례로 지금 이제 6.12 북미 공동성명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이상 기자간에 질의응답했잖아요. 그 속에 뭡니까? 6.12 공동성명 내용이 없는 부분 많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금 이제 한미군사훈련 중단 문제라든지 또는 뭡니까?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문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뭡니까? 서로 구두를 합의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이행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이제 합의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황 박사님께 조언했는데 물론 합의에 있어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면 좋습니다. 그만 좋은 합의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합의를 할 때 불신의 관계가 있으면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시간을 다 잡아오면 돼요. 그래서 불신이 있을 때는 좀 모호하면서도 예. 좀 컨트롤해서 하고 자꾸 만나고 신뢰 쌓이면은 보완을 해나가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6.12 북미 정상회담 시기 그래서 트럼프는 신뢰를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과정까지도 신뢰 구축 과정이었다라고 보고 있군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우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양문진 교수도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신범철 박사가 어떻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안 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전 일단 개념 그 자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야기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그 최종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해했다고 하지만 과거 북한식으로 해석한다면은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9.19 공동성명. 그러면은 종전선언에서는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동맹 문제가 전혀 건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비핵화에서는 그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보이네요. 예, 종전선언은 그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네. 한미동맹과 무관할 수 있지만 이 비핵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북한이 과거에 그렇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 뭐 진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뭐 탑다운 방식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걸 믿고 그 다르다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보다 구체적인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홍윤익 박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데 쇼를 뭐 미국이 하고 있다. 굳이 미국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쇼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마 그 합의에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합의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이게 나의 외교적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그만큼 합의를 안 해줬다는 건 우리가 알고 진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종합해 보면은 또 백우민님 말씀에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초기에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어요. 초기에 앞서 뭐 판문점 그 정상회담 나오는 것처럼 도보다리도 같이 이렇게 걸으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전략적 결단을 했다. 그래서 비핵화가 된다 곧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문제지 사실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보면 그렇게 나쁜 프로세스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씩 풀어가면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자꾸 제가 토론을 끊어서 얘기하자면 아니,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대신 짧게 얘기하세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신 박사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선언에 있어 가지고 주한미군 또 한미동맹 약화 관계 없다. 네.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수진 시황이 종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서 매각하지 않는 사람 종전의 문제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부분 주장했잖아요. 두 번째, 지금 이제 주한미군 완전한 비핵화 있어가지고 주한미군 지금 이제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핵화에 대한 첫 공적, 북미 관계 개선의 첫 공적, 한반도의 평화의 첫 공적이 있어가지고 종전선언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공정에 평화협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평화협정 마지막 공정 기간에 방금 이야기한 주한미군 또 유엔사라든지 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처리가 할 때 너무나 그 이 비핵화 완전 비핵화 속에서 주한미군 이것은 좀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질문을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짧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은 뭐 다른 분이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 종전선언과 한미동맹은 분리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일방이 무력 공격을 당할 때 양국이 돕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북한이란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대신 유엔사는 관련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은 유엔사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의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뭐 저는 그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은 그 종전선언 자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유엔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점도 알아야 된다. 예.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홍 박사까지 얘기하고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자꾸 김정은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초점은 트럼프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제가 4월 27일 날 제일 저한테 인상 깊었던 거는 김정은의 첫 마디가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면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가장 자기가 느낀 거는 그동안에 남북 간에 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왜 합의만 하고 지키진 않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전 너무나 놀랐어요. 첫 마디부터 놀래키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자기가 말을 하면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 합의를 해놓고 왜 안 지켰냐. 그 얘기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합의문에 그냥 그 모호하게만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이렇게만 박아놨잖아요. CBID는 어디 갔으며 뭐 이게 핵미사일 가져간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뭘 생각하냐면 요번에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을 만나니까 김정은을 설득하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설득을 해야 돼요. 김정은의 비핵화는 지금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다 얘기해놨잖아요. 미국이 동시행동의 원칙만 지킨다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행동을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기대해야지
미국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는 과거 뭐 부시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전부 실패했다 그래놓고 그 실패한 방법을 지금 답습하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동안의 약속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한 김정은이 지적했던 것은 앞으로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줬다. 물론 과거의 약속 이행이 안 됐던 것에 어느 쪽 책임이 있느냐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표명의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번에 5일 날 9월 5일에 특사단 방북을 통해서 나왔던 우리가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 정상회담 확정했다고 얘기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 일정 발표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일정 발표에서 얘기해가지고 가장 구체화시킨 일정으로 진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역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발표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의미를 못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 의원님? 예, 저는 이번에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아주 중요한 진전으로 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핵실험 중단이라든가 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로드맵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어요. 로드맵이라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시간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로드맵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액션 대 액션, 행동과 행동이 있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것인데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라고 하면은 앞으로 2년, 이 2년 안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4.27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한번 농담을 삼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시간을 나에게 30년을 준다면은 또는 50년을 준다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해내겠다. 그러니까 작년 2017년 당시에 얼마나 이 막 위기가 고조됐습니까? 저는 아르키메데스가 옛날에 나에게 지렛대를 다오. 그렇다면은 나이가 지구를 움직여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시간을 다오. 그러면 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예. 그런데 30년, 50년의 비핵화 과정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2년 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1년 비핵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향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라고 그리고 보군요. 그것을 토대로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이 1년 또는 2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또 양무진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공장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핵리스트를 신고하는 문제, 거기에 상응하는 국교 수립이라든가 평화체제라든가 또는 아까 또 홍 박사님이 이야기하셨던 제재 완화 문제까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배치해서 담아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로드맵이고 이제는 그 로드맵을 만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 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상호적인 관계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시적인 2년 안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를 하군요. 신 박사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시간표라는 것은 상당히 협상에서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자기의 이 의무를 다 이행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적정한 보상이 무엇인지 미국도 고민을 하고 이는 이내에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가 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표는 의미가 있다. 다만 그 의미 있는 시간표가 왜 이렇게 충격을 발휘하지 못하냐. 아마 지난번에 1차 방북했을 때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1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내라는 이야기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요. 이게 한 가지 더 이렇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를 해본다면요. 이런 1년이든 2년이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번 다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정의용 문재인 실장,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또는 그거는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사실 처음에 1년은 이번에는 정의용 실장에 의해서 자꾸 대신되는데 그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밝혀준다면 의미 있는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특사단 이걸 통하지 않고 직접 언급해달라. 그러면 뭐 다만 성명을 통해서 발표해달라는 겁니까?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죠. 그 정상회담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뭐 자신이 이제 질의응답 과정이 있다면은 조속한 시기에 비핵화를 할 수 있고 당시에 그때 무엇을 조건부로 하면 돼요.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해준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상황을 조성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꼭 못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뭐냐면 특사라는 것은 뭡니까? 특사를 매구를 해가지고 양 정상 간의 간접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특사단이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들고 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잖아요. 그럼 특사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발언으로 봐야 된다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럼 거기에서 그만큼 이것을 그러면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는 이야기를 전달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제가 보면 직접 말하는 거, 이건 뭡니까? 시청자들한테 들으면 좋겠지만도 이것도 뭡니까? 그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번 우리 특사단을 통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이것은 세 가지입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토네드십이 종전선언하고 한미동맹 약하고 관계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두 번째 지금 이제 토론하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내에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우리 그 신 박사님께서는 아니 지난 이 4.27 판문점 이 회담에 있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1년 내에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문제는 또 2년 좀 정도 내야 하겠다. 이것은 서로 뭐 말이 틀린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1년 내에 할 때는 의지만 이야기했다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2년 정도 된 것은 의지와 나름대로 이행까지도 하겠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뭡니까? 비핵화를 위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뭡니까? 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북미 간의 대화,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복원하겠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홍 박사. 근데 중요한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뭐 2년 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조건적 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상호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한다는 얘기지 그때까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하겠다라는 의지를 완전히 과시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근데 대신 이제 우리 문제라고 백오문이라든가 보고요. 신박사 얘기는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이에요. 이게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과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는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유엔사.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김정은에게 들어야 될 얘기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노동신문에서 최근에 나와서 나온 것처럼 이것이 유엔사에도 지위의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런 언급을 받아서 트럼프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도 그대로 있겠구나라는 안심이 돼야 할 겁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 더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안 하면 군사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텐데 최소한 유엔사의 지위라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얻어서 네, 그러면 제가요. 바로 그럼 종전선언 바로 얘기를 좀 해보자 나온 김에요. 지금 이제 우리 측에서 그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정치적인 선언 수준의 문제다. 그래 그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어떤 간에 의미가 있던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유엔사 문제도 건드리지 않고 한다면은 어떤 효과라든 의미를 좀 기대할까요? 이거는 미국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뭔가 책임을 지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북한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으로서는 뭐냐면은 장군님 우리가 너무 많이 양보했습니다. 부하들이 김정은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불평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서 미국도 또다시 돈 드는 거 아니죠. 종전선언 뭐 돈 드니까. 정치적 선언인데 정치적으로 선언해주고 비핵화를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종전선언을 해도 유엔사 해체는 중국이나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주고 그래서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종전선언을 하고 그 대신에 거기에 상응해서 비핵화 핵무기 신고로 구체적인 별로 조치가 없는 거면은 뭔가 트럼프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리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냉철하게 볼 때 김정은은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종전선언을 해줘야지 왜 안 해줍니까? 여러분이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6월 12일 날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만 되면 나는 종전선언에 예. 서명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인터넷 언론에서도 저 정상회담 끝나고 조만간에 정전선언 할 거야.
했으면서 안 하잖아요. 미국은 왜 약속을 어기면서도 알겠습니다. 국제 여론의 비난을 왜 안 받는 거죠? 다른 분들 얘기 듣고 의아합니다. 배고문 얘기 듣고 그다음에 신 교수 얘기 드립시다. 예, 이제 주제가 종전선언이라는 예. 아주 시급한 현안 문제, 중요한 현안 문제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전선언을 위해서 무엇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제 질문은 정치적인 선언 정도에 크게 뭐 조치가 없는 건데 그렇죠. 던지는데 왜 진도를 안 하는 못 하느냐.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예. 해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자, 왜 진도를 못 나가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여러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방 우리 홍 박사님이 제기하셨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것이 설사 정치적 문제일지라도 선언적인 문제일지라도 결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으로는 유엔사의 해체 문제가 예.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종전선언과 동시에 유엔사를 해체되는 이런 문제로 인한 부담감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는 두 가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남북미 3자 간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남북미중 4자 간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나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지난 몇 달 사이에 이른바 소강 또는 정체 국면에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꼭 당사자로 들어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주 확실하게 나왔죠. 그런데 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서 예. 보도를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굳이 남북미 3자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드는데 거기에 당사자로 중국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어 그랬죠. 나왔어요. 예. 당사자를 3국으로 얘기했죠. 저는 예. 그것이 사실 확인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중국이 종전선언의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거죠. 그러면 정전선언을 관철시킨 좋은 조건으로 바뀐 겁니까? 그렇죠. 아하. 자, 그렇다면 저는 미국이 봤을 때 부담감이 상당히 해소되는 거죠. 더 용이한 방향으로 가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라는 것은 현재 무역 문제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인도태평양의 여러 가지 안보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종전선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만일 북한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정치적 선언이고 거기에다가 종전선언을 하면은 또 다른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다. 예. 그것이 이제 핵 시설 리스트를 제시하는 것이든 아니면은 핵 시설과 미사일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든 동결하는 것이든 이런 식으로 만일 이번 예. 남북 정상회담에 논의된다면은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어떤 이른바 가합의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중국의 그런 이제 당사자를 남북미로 규정한 것은 뭔가 조금 더 중국의 여러 가지 자유롭게 남북미 간에 해결해라 해서 용이한 조건을 만들었다 해서 가는데 그 사실 자체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왜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인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왜 북한은 상당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요. 예. 첫째, 그럼 미국은 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왜 이렇게 아끼고 있느냐? 예. 첫 번째는 일단 종전선언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 상황에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에 나갈 때 북한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인데요. 예. 뭐냐? 예를 들면 정의용 특사 얘기하나서 다시 한번 하면 3월 달에 특사 다녀오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예.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그 위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담겼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기존에 했던 소규모 훈련이었습니다. 맥스 선드라는 연합군사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판문점 선언을 이유로 들어서 고위급 회담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에서도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또 유엔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련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절대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어느 조건 북한이 제대로 된 비핵화 조치를 할 때 그러니까 핵신고와 이거를 맞물려서 핵신고를 한다고 보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그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북한은 왜
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일단 우리가 종전선언을 하는데 사실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도대체 종전선언의 내용을 무엇으로 구성할까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쟁 상태 종료를 이야기하고 관계 회복을 한다. 이게 기본적이에요. 하지만 과거의 그 종전선언 사례를 보면요. 그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요. 예를 들어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의 종전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상호 국가 승인, 그리고 제재 해제, 그리고 이스라엘 군부대 철수 이런 내용이 종전선언에 담겨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평화협정으로 포함되게 되죠. 그럼 과연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럼 전쟁 상태가 종료됐고 평화만 회복된다고 하면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 뭐냐? 이것은요 사실은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얻어냄으로써 그 다음에 깔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이 무궁무진하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 내부에서라도 종전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토론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예. 이런 거를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북한은 종전선언의 갈증을 느끼고 있죠. 미국은 핵신고의 갈증을 느끼고 있죠. 우리 이 갈증을 느끼는 북미, 이걸 뭡니까? 협상의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중재자지요. 그것이 이번 평양 정상회담 중요하다. 그런데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거는 북한은 미국의 사정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중재자라는 것은 물을 마실 때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북미에 차도야 되겠죠. 예, 예. 그러나 이번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물이 어디까지 있다. 이 정도는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전선언의 내용.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라는 것은 그게 참여국들이 협의하는 겁니다. 캠프 데이비드, 그것도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종전선언 내용이랑 우리가 학자들이 떼버린 뭡니까? 전쟁을 끝장내겠다는 의지. 두 번째는 향후 평화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럼 F-형제 한 장만 하면 됩니다. 근데 유엔사 문제? 이렇게 합니다. 종전선 하고 나서 평화협정이 평화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뭡니까? 유엔사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종전선언을 해가지고 북한과 미국의 요구사항이 뭐냐? 북한은 간단합니다. 이 종전선언 이것은 뭐냐니까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첫 시작이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돼야만이 북한에 있는 당 정부,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비핵화를 한 단계 진전할 수 있는 맹분을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혹시 이 종전선언이 이게 되면은 유엔사, 주한미군 빼고 혹시 지금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서 압박 제재를 하는데 압박 제재의 수단으로서 군사적 옵션이 하나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가지고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압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지는가요?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약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냐, 지금 정전 체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전협정 위반 사항이면은 어떻게 통보를 하고 교전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든가 평화 협정을 통해서 하면은 이것은 기존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과거에 전쟁을 할 거 보면은 예방적 자위권, 그러니까 상대가 개발하고 있는 핵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논리는 사실 조금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했던 거지 정전선언 관련된 정치적인 선언 정도라고 이제 크게 당장에 뭔가 서로의 가시적인 뭔가 조치라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몇 분 얘기했다시피 적어도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에 미국이 가졌던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뭔가 신뢰관계로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내용은 서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이거기 때문에 가지로 남겠습니다. 미국이 안 해줄 이유가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이 캐수스 밸리라고 하는 전쟁 발동 요인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면 미국은 다시,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할 권한이 있어요. 예. 있으니까
굳이 뭐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을 도발한다. 그럼 공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1953년에 이미 전쟁은 사실상 끝났잖아요. 끝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의 기관지는 정부 성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도 이게 상징적 행위고 정치적 행위인데 미국이 그 정도도 못 해주고 우리에게 더 요구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알겠습니다. 예. 과도한 요구다라고 하니까 미국은 부담 없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께서 종전선을 하면은 핵 자산에 대해서 신고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듣고 예. 언지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면 그렇게 문 알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얘기했으면 믿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예. 나서 신고하고 비핵화로 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이제 홍영기 박사가 꺼냈던 그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죠. 전에 이제 비핵화가 초점이 된 상태에서 4.27 판문점 선언 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비핵화에 관련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라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역시 그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간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현재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 이번에 18일에 시작이 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 합의문이든 아니면은 합의문이 아닌 형태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후에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과정에 전달할 내용이든 간에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비핵화 관련해서요. 이미 이제 뭐 특사단을 통해 가지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일일이 간에 한다는 것은 어떤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가장 핵심이 지금 이제 핵심 부각되는 북면은 뭡니까? 종전선언과 지금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로서 어떤 단계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이번에. 비핵화랑 여러 가지 있죠. 비핵화의 가장 핵심 5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 핵심성- 과정에서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구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럼 그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지금 이제 영변 핵단지 또 지금 이제 산음동 미사일 공장 여기 대해서 먼저 폐쇄 동결해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대한 미국이 신뢰를 해가지고 종전을 나올 수 있고 또 이 종전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핵심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동시에 행동을 하든지 이러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타임테이블 속에서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예. 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만 보면은 그 핵시설 이 북한의 핵에 대한 리스트 제출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양적인 강화라고 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양적으로 강화하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질적으로는 더 이상 고도화하지 않도록 실험도 중단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장도 폐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 추출되고 있고 생산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과정이 지금 가동이 되고 가동되고 있군요.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한 다음 스텝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두 생각하고요. 개의 동창리하고 풍계리는 질적 개선을 위한 시험장이었다고. 그렇죠. 근데 양적으로는 여전히 그것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예.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 리스트 제출 이상으로 저는 시급한 것은 양적인 정대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질량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근데 질은 이제는 중단이 됐으니까 양으로 강화시키는 것을 중단하는 이 작업이 저는 매우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두 분 정상들이 리스트 제출을 가지고 협상을 할지 네. 아까 말한 양적인 강화를 중단시키는 문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둘 다 하면서 미국의 어떤 의중과 이렇게 조율을 맞춰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번에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에서 이번은 조금 더 이전하고 다른 차원의 구체적인 뭔가 비핵화 관련 조치에 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우리의 문서 합의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트럼프에 전달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정부도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정인 특보께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핵리스트를 신고를 안 하더라도 신고할 의사만 표명한다면 미국과 협의해서 종전 선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그런 로드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전반적으로 신고 검증이라는
말하는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실무 작업의 출범도 인정하는 걸로 뭐 이런 것도 얘기 나왔었죠. 그런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예.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북한이 수용하면 의미가 예. 크다고 보고요. 우리 배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적인 그 중단도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앞서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본적인 로드맵이 서로 지금 다르거든요. 미국은 신고 검증 폐기로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은 소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이것은 결국 신고 검증 없이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쪽의 로드맵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양적인 것보다는 일단 로드맵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문진 교수, 저기 좀 넘어가세요. 뭐 여기 급하게 또 얘기할 게 있습니까? 예, 간단히 짧게 해야- 얘기하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배우님께서 네. 지금 이제 그 양적인 생산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한 똑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영변 핵단지의 그 동결 폐쇄 이것이 소위 말해 양적인 거거든요. 핵물질 아닙니까? 질적 개선을 위한 뭐 실험 실제 단지. 그거는 뭐냐면 풍차이죠. 풍계 얘기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은 이래요. 이번 만약에 들어가지고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원하는 잘 알기 때문에 영변의 조치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배우님께서.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은 동결, 핵신고. 북한은 뭐냐면은 동결과 핵신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번에 남북 여기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에서 맹시되는 거. 예. 그러면 뭐냐면 미국은 뭘 해주느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2개 해주는데 미국은 하나만 해주겠다? 그러면 이거 뭐 등가가 안 맞잖아요. 미국도 뭐냐면 2가지 정도. 여기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과 부분적인 제재 완화겠죠. 지금 이제 이 북한이 비핵화 결단할 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뭐 이거 군사적 위협 해소하고 대북 제재 완화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해주면은 이 비핵화 체제 보장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좀 강조하신 것이 북한은 동결, 핵 동결 신고. 그다음 에 미국은 종전선언, 부분적 제재 완화. 예. 이것은 저는 등가 교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황 박사가 굉장히 사실상 지금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제재 완화, 단계적 완화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이 지금 그럴 단계라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들어가야죠. 아하. 그걸 안 해주고 북한이 또다시 더 선행동을 한다고 하는 걸 기대하기 사실 어렵지 않나. 아하.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과의 현안 중에 인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해소해 줬어요. 다른 잔가지들은 다 쳐준 거예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근데 제일 정말 이상한 게 6월 12일 날 그렇게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폐기할 핵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요. 정말로 이상해요. 왜 신고만 얘기는, 그러니까 핵을 일단 동결,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이 사실 일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허세로 가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핵 문제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김정은에게 또다시 선제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재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스냅백 제도 같은 거. 만약에 다시 북한이 핵 조치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제재를 다시 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못합니까? 조금 풀어주고 또 잘하면 더 풀어주고 아니면 다시 나쁜 행동을 하면 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행동을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지금 하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부분 해제, 제재의 부분 해제를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현 보여줘야 된다. 단계가 두 분 다 보기에 지금 조금 더 이제 북한의 경우도 지금 뭐 영변 단지를 비롯한 조금 더 뭔가 진전된 모습과 더불어서 미국의 입장,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을 해서 조금 필요하다. 그동안은 되게 종전선언하고 맞물린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의 제재 뭔가 완화라든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국민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보통 경제 제재 완화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제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저는 혹시라도 오해할까 조금 두려워서 조금 말씀을 보태고 싶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10점 척도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재가 없는 상태를 0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건 제재가 없죠.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10이라고 보면은 저는 그 중간쯤에 2007년 정도 북한에 대한 남북관계 정도의 제재가 있다고 저는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2007년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도 했을 뿐더러 금강산 관광도 되고
개성공단도 가동되고 또 많은 남북 간의 경협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벌써 제재 5가 작동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하면서 핵실험할 때마다 제재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높아져서 지금은 제재 10이 됐거든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것처럼 만일 북한이 더 이상 핵시설과 미사일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나아가서 폐쇄하고 나아가서는 핵신고까지 하게 되겠다고 결정하면은 예. 종전선언과 동시에 이 제재에 대한 10 정도를 제재 한 9 정도, 그 제재 5까지 내려올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제재 9 정도까지 오는 이런 정도의 어떤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은 그 부분도 일정 정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백이찬 고문이 얘기했던 중국 역할 관련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좀 넘어가기로 하죠. 아까 중국이 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동방경제포럼에서 시진핑이 얘기를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그 한반도 평화체제의 당사자를 남북 미로 얘기하고 당사자들이 이걸 해결한 책임이 있는 걸 얘기하고 중국은 뭐 지원하는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 아까 백인찬 본부장은 이제 정전선언 문제를 비교적 쉽게 푸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결국 현재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이라는 그 경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구구절에 직접 북한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네. 동방경제 포럼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결국 미국 들으라고 한 말이거든요.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그렇죠. 던진 그러니까 겁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간섭해서 비핵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한 거라고 보고요. 미국에 호응해 준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실제 뭐 종전선언 협상이 진행되거나 아하. 실제 평화협정 협상이 진행된다면 그때 가서의 입장은 또 다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협상이라는 것은 뭐 생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그때 환경에 따라서 각국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또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언제 환경이 바뀔지 모른다. 이 점도 함께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얘기요. 네. 아주 비슷한 의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시진핑 주석에게 정말 큰 문제로 지금 현안이 돼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싶긴 한데 관여해도 쉽게 안 될 것 같고 그 김정은도 시진핑 주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바뀌었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더 중요한 건 미중 무역 전쟁이니까 북한 문제를 자꾸 미국이 얘기를 해야지 왜 중국한테 해결하라 그러는 게 시진핑 주석의 지금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신 문제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미국을 편안하게 해준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명분상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종전선언을 미국이 안 해주고 있는데 중국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안 할 거냐라고 해서 공을 미국에다 던지는 네. 미국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종전선언을 안 해줄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네. 근데 그건 시진핑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고민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진짜로 종전선언을 안 해주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쯤에서 종전선언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홍현익 박사는 일관되게 트럼프가 뭔가 이제 좀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최근에 시진핑 발언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중국 역할 관련 얘기입니다. 저도 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책임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것은 우리 홍 박사님하고 거의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이야기는 북한의 핵 문제 직접적인 당사자는 남북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풀고 해결하려고 하면 직접 해야 되지. 미국이 북한 보고 중국 보고 계속 뭐 제재 완화니 압박이니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또 보여주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종전선이라든지 평화협정 이것은 뭡니까?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법적, 제도적 하나의 전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겠다. 막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SNS에 들어온 의견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지은님의 의견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라고 누구도 생각지 않았잖아요. 이만큼 온 것도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빠르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정상회담 결과도 기대해봅니다. 라는 의견 주신 겁니다.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종전선언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될지
그것으로 한반도 평화가 올지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아 막연하지만 그래도 흐름을 탄 김에 하나씩 이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이고요. 전아영님의 의견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염원이 꼭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본인 자존심 상한다고 들러리라고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에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그 관련 좀 짧게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정당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 국회 입법부의 대표단을 동행해 주기를 요청했다가 이후에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지금 가는 게 같이 가는 게 갈 수 있는 거고 적절한 시점인지 또 그 방식에 있어 적절했는지 짧게 좀 네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아까 예. 마침 또 우리 그 SNS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도 있고 해서요. 네. 저는 북한의 체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염두에 두면은 네. 사실은 이번에 평양 정상회담에 우리 입법부, 사법부 같이 저는 북한에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권력 분립이 돼 있지 않잖아요. 네. 모든 권력들이 최고 지도자 1인에게 집중돼 있는, 그래서 사실은 남북 간에 국회 회담을 해도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회도 같이 동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사실 우리 한국 내에서 보면은 엄연하게 삼권이 분립돼 있고 네. 국회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은 더 필요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듣겠습니다. 저도 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이것은 국사 중의 국사다. 너나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 구분 없이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것 필요하고, 이번 정상회담 동행 이후에 반드시 남북 의회 간의 접촉, 회담,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의회 간의 접촉은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 동반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거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번에 동행해야만이 차후의 의회 간의 접촉도 또는 회담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네.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동행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당 대표들을 초청을 하셨는데 당 대표들도 좀 사실 그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과거에는 정책위 의장들을 보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각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보내는 걸로 절충해서 예. 또 국민의 성의를 표시하고 국론을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각 당도 응해주고 정책위 의장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이 분명히 있는 데서 행정부에서 행정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 무리수를 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는 같은 당인 문희상 국회의장도 반대했다는 건 그 심각성을 오히려 행정부가 알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사전에 협조를 잘해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의견을 받아서 지금 국내 정치에서 최근에 동행 관련 얘기 나왔던 부분에 발언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18일부터 시작이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관련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남북 분단 상황 굉장히 계속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분단해서까지는 아니지만은 평화의 미래, 한반도 평화를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새로운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이것이 또 북미 간의 좋은 문제를 풀어서요. 아마 9월 말쯤 가는 유엔 총회 무대에서는 새로운 단계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